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두 번째 릿게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릿게르의 현상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의지라고 해서 릿게르의 현상이고, 소제목은 릿게르의 박사학위 논문인 50년대에 출간된 의지적인 것, 그 다음에 비의지적인 것, 그죠? 르 볼롱테르, 랭 볼롱테르, 엥 볼롱테르가 비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예도가 이 작품을 아직 현상학에서 해석학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릿게르의 어떤 그 독특한 그 후설의 현상학을 의지의 현상학으로 변환시키는 이 의지의 철학을 마침내 예도가 두 번째 릿게르의 강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릿게르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엄청난 영향이 있는 그런 자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기 어려운 그리스도교 전통을 현대 철학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탁월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도도 상당히 가슴이 뛰고, 그죠? 릿게르의 이 강좌를 열면서 저는 참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때는 제가 영어밖에 못했고 독일어도 제가 볼 때는 기초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부분의 릿게르의 작품을 그때 섭렵했습니다. 지금 제 동기들 중에 담임 목사가 된 자들이 이 강좌를 가끔 듣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 릿게르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나의 선생인 윤초로 선생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도는 역으로 그 이후에 10년여에 걸쳐서 독일어를 혼자 팝니다. 여러분, 혼자 미친놈처럼. 그래서 애들 과외시키면서 하루에 7시간씩 독일어로 다양한 책들을 미친놈처럼 막 이리저리 막 몇 년 동안 7년을 파니까 독일어가 막 들어오더라고. 그때 이제 니체를 완전히 많은 텍스트들을 6호집 빼고 거의 다 읽었고, 예도는 독일에서 주로 6호집을 대부분 다 읽었는데, 어쨌든 릿게르는 그러한 철학자로서 예도에게는 상당히, 그죠? 상당히 예도가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철학자 중에 처음 접한 자였어요, 사실은. 그때는 참 그게 벌써 15년이 지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15년에서 17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번역도 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영어로는 이래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 Freedom and Nature 이래 돼 있다고. The voluntary and involuntary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연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 이거는 오늘날 이제 불어를 좀 하는 예도로서는 리베르 때의 나튜얼이라고 하는 그 원문인데, 이게 이제 그 자유는 의지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튜얼, 자연은 비의지적인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강좌를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일단은 의지의 철학, 필로소피 들라 볼롱테의 시리즈에서 예도가 릿게르의 의도를 보면은,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악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그래서 코기토 에로고스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은 신체를 가진 자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 마르셀이요,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칼 바르트랑 같이 활동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 리케르 선생이잖아. 신앙으로 보면은 엄청난 신앙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리케르의 작품 곳곳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인간은 불어로 포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기술 현상학이 불가능한 존재.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불가능한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이 코기토를 수정하는 데에 이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적인 것은 인간의 자유와 연결되어, 리베르테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의지적인 것, 볼롱떼어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자연적인 거. 인간의 자연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자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철학에서. 그것이 인간과 연결될 때는 서구 언어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뭐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악인 거지, 뭐.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욕망,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 여러분. 거기에서 니체와 프로이트랑 다르게 가는 게 그리스도교 전통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관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탁월한 리케르의 어떤 그러한 깊은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리케르는 이러한 다른 들레즈에 미쳐갖고 그러고 푸코에 미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리케르의 이 엄청난 그 논문이라든지 책을 보면은요, 1차 자료를 보면 엄청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엄청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기독교 전통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걸 깨고 있다고, 리케르가, 여러분. 중세의 철학부터 해갖고, 중세의 신학,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이런 고전에 대한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자야, 고백록에서, 콤페시오니스에서 뭐라 그래, 여러분. 최초로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한 자가, 여러분, 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 교부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은, 학부에서부터 니 아우구스티누스 읽어라 이래.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 회개를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무슨 그런 신앙을 본받고 이딴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네가 철학의 기초를 하려 그러면 너는 시간에 대한 사유를 한번 해봐라. 이런 뜻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런 걸로 고백록을 읽지를 않나.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 죄에 대한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그 시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고백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영향이, 그죠? 리케르의 인간학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의 철학은 그냥 철학만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철학은요, 그냥 무슨 내가 뭘 전공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래서 2부에서 60년대에 나온 2부에서 오류의 인간, 언제든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인간의 구조 안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좌를 열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리케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좌를 열었던 선생들도 있겠지만은, 리케르는 또 다르게, 예도는 또 다른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리케르를 이해하는데 도움만 받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 인간은 그래서 이제 비로소 현상학, 불어도 현상학이 페노메놀로기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학에서 이제 해석학으로 넘어가면서 에르멘네티크라 그러죠. 이 에르멘네티크로 넘어가면서 이제 리케르는 오류의 인간과 악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1부에 예도가 지금 강좌를 여는 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지의 철학, 필로소피 들라 볼롱떼의 이 두 권의 책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악의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로서 결코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그러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리케르는 헤겔보다는 칸트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칸트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칸트와 갈라지는 지점은, 이거는 물론 오류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뭐가 리케르랑 다른가 하면은, 리케르는 신체를 강조하는 인간의 전인격적 인간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칸트는 욕망을 억누르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걸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비의지적인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칸트랑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헤겔보다는 칸트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헤겔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뒤에 쪽이고, 이제 예도가 이러한 이 인간이 실수를 포트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는 존재다. 이건 뭐죠? 이게 기독교 전통에서 죄와 연결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삼층천을 본 인간이 여러분. 나는, 육체를 가진 자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악은, 선은 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런데도 목사들은요, 인간을 쉽게 생각해. 인간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도의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성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간이 기도하면 다 되고, 뭐가 다 돼. 근원적으로, 얼마나 인간이, 그죠?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야,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가면 쓰고 있고.
가면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가면을. 가면을 벗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지가 뭐 대단해. 뭐 신학 좀 하고 지가 인간이지. 신학 좀, 제대로 된 성직자는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존재감이 달라요.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러한 실존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인간에 대해서 그걸 부여잡고 그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성직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안 그래? 그러니까 리que르의 의도는 뭐야? 그 프랑스 전통의 반성 철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성 철학. 그건 가브리엘 마르셀도 따라갔던 건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 여러분. 파스칼은 좀 다르죠? 나중에 파스칼까지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다르고,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또, 독일의 또, 이러한, 칸트나 헤겔의 반성 철학, 이런 것도 반성 철학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르그송의 의지의 개념, 여러분. 베르그송이 매우 중요한, 그런데 어쨌든 베르그송도 반성 철학의 전통에서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를로 뽕띠가 뭐야? 지각의, 후설의 현상학 운동에서 지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각. 지각. 그런데 이 지각의 현상학 갖고는 인간의 전인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que르는 이제 의지를 다루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볼롱떼라고 하는 이 의지는, 근원적으로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야, 반성 철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나누어 놓았던 정신과 육체, 신체의 실체 개념을 복권시키고 인간을 제대로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근거하여 오류의 인간, 그 오류의 인간에서 이제는 악의 상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주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오류의 인간, 실수하는 인간,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제는 악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의지의 철학이야. 그게 의지의 철학은 결국은 데카르트가 떼어놓았던 신체의 개념을 인격 속으로 포함시켜서 이제는 인간이 의지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비의지적인 걸 붙인 거예요. 의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결정할 수 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건 하이데거 냄새가 좀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아직 해석학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이 50년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현상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행동할 수 있답니다. 아기열.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나는 동의할 수 있다. 이 세 개에, 걸리고 있는 게 바로 나는 의지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지적인 것의 특징이고, 이 반성 철학의 전통은 이 의지적인 것과 연결해서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쉽게 확실성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 철학, 요게 이제 리que르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니체랑
프로이트와의 대결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 니체만큼 요 부분에서 그게 니체가 칸트를 까면서 이야기했던 게 인간은 니 거세한 인간의 이성만이 니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이 육체를 가진 놈이 무슨 어떻게 인식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 거세가 뭐예요, 여러분? 남성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거잖아. 그 중요한 걸 뭐 나타나? 욕망을 나타나. 그 욕망을 거세한 인간만이 칸트의 인식이 지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리케르 역시도 인간의 지성은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기술을 해갖고 그 개념을 기술을 해갖고 뺏겨서 인간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법론만 현상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의지의 현상학, 후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주체의 초월성과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 오류, 포트, 이 두 가지를 리케르는 형상적 환원이나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가로치고 이제 우리는 의지와 비의지의 문제로 나가서 이 두 개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원론 쪽으로 분리되거나 뭐 이론론 이런 개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비의지적인 거는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의지적인 거는 반성 철학 전통에서 이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비의지적인 건 리베르 때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나티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비의지적인 건 앵볼롱 때어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신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육체, 꼬흐. 이 육체는 인간은 니체 여러분. 니체를 대놓고 막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육체는 그러면 뭐예요? 리케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체를 가진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그 신체를 가진 그 인간은 첫 번째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거야,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거야, 배가. 이해가 됐어? 배가 고픈 인간은 그 배고픔 때문에 비의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배고파 봤어? 이 배고픈 인간은요, 여러분들 배부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배고픈 인간을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 이 배고픈 인간은 결코 의지적인 인간이 아니라 비의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발적, 신체에서 나오는 자발적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의지적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거, 그게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배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랑 내가 배가 고파서 어떤 것에 대하여 갈증을 느껴서 행동을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습관적 행동이야, 여러분. 습관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자전거를 탄다든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잘하는 거 있죠. 예도는 철학이 습관이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철학 강자가 습관이야. 예도는 이게 비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습관적 행동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습관적 행동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원숭이의 습관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뭔 의지와 의식이 같이 들어가서 막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무슨 결에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비티얼. 습관과도 연관. 세 번째가 인간의 인격적인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뭔지,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누죠. 그게 뭔가 하면 까락띄어야. 영어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인격이야. 여러분들의 인격이, 의지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이? 의지적인, 후천적인 것도 있지. 그런데 선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까락띄어에는 비의지적인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앵꽁시앵이라 그래요. 앵꽁시앵스가 뭐예요?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불어로. 이게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위야. 위가 뭐예요? 라틴어랑 같이 갑니다, 불어는. 위는 여러분 비아야, 비아. 생명입니다, 여러분. 불어로. 이 생명, 여러분들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날짜도 정하고 죽는 날짜도 정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의지대로 돼요,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은 인간이 신체를 갖고 있는 유한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맞죠?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런 무의식과 연관된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 니체 냄새 엄청나죠, 여러분. 프로이트 냄새 나잖아, 벌써.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야?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나약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 사도를 얘기하면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비의지적인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하여 컨트롤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코기토에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코기토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주체가 있어요. 인간은 코기토를 갖고 있어. 생각하는 존재야. 근데 그 생각에는 이러한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비의지적인 것들을 지금까지의 반성 철학은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 비의지적인 것은 반드시 인간의 삶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 초기에도 뭐죠? 초기 박사학위 논문에도 폴 리케르는 이미 여러분 뭘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리케르는 해석학적인 그러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존의 개념,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뭐죠? 이미 인간의 실존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자기의 의지의 영역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는 영역이 실존의 영역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의 나약함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그죠? 인간이 결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아, 여러분. 근데 하이데거는 인간의 유한성을 죽음으로 봤잖아. 그런데 리케르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갖고 가지만
그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간의 신체로 보고 있고, 이런 전통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안에서의 어떤 인간의 나약한 그러한 본성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미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케르의 주체 개념에는,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잖아. 그게 칸트, 헤겔, 데카르트, 다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이러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인간학을, 탁월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비앵볼롱떼어와 같은 비의지적인 것은 인간의 나티얼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의 자유를, 왜 여러분들이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리케르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그죠? 인간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 갖고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전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유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존재라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그렇게 결단을 통해서 동의를 내리고 행위를 통하여 의지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비의지적인 것을 가진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욕망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스와 또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그런데 그 사회적인 것들이 집단화되면서 사회적인 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내 스스로 선하다 그래서 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선할 수도 없지만은 인간 안에 악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오류의 인간에서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칸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 이걸 또 지적이 또 갖고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갖고 선을 행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게 이제 사회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인간을 모르는 거죠. 사회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그 인간을 데리고 와봐. 정신분석 한번 해봐. 과연 그 인간이 자기가 만족하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단체라든지 고등종교의 집단에 가봐. 얼마나 많은 사회의 상위 계층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럼 뭘 이야기해요? 돈으로 다 안 되거든,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좀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언젠가 뒤지고, 얼마 살다가 못 살아요, 인간은. 병을 얻고, 결국은 인간은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신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자기 안에도 갖고 있고 자기 밖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에서 미케르는 자기 방식의 훗설의 현상학을 자기 방식의 대로 의지의 현상으로 바꾸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반성 철학 전통에서 놓치고 있었던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의 개념, 니체와 프로이트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케르의 이 탁월한 여러분 인간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인간, 주체를 갖고 있지만 그 주체는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어. 자기의 욕망과 신체의 제한과 신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무의식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는 비의지적인 것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러한 내면의 문제를 이제는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60년대에 나온 예도가 내일 강좌를 열게 될 오류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이게 리케르야, 여러분. 리케르의 오늘 예도가 처음으로 리케르의 인간학을 50년대에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뭐예요?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을 이런 비의지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수정을 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을 양쪽으로 다 가진 이런 인간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비의지적으로 어떤 이러한 신체의 욕망과 무의식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인간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유한성을 현상학적으로 의지의 개념을 갖고 의지와 비의지를 갖고 표현한 게 바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그가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교 전통의 위대한 교부 철학의 대가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러한 철학, 그 다음에 성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관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이 또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함께 종합시키는 코기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스트 모던적으로 또한 육체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을 가진 그러한 종합의 대가로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재밌었죠? 이게 바로 리케르의 어떤 그러한 첫 번째 50년대에 나타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의 어떤 그러한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세 번째 강좌에서 오류의 인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구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세 번째 리케르의 강좌로서 만나 뵙겠고, 이미 악의 상징은 예도가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번째 강좌로 제가 붙이겠고, 오늘 두 번째 강좌는 리케르의 현상,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재밌었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내일 세 번째 오류의 인간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스!